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상쾌하고 청명하네요. 아직 해가 좀 더 나야 밝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것은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론장이 열려서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황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공론장은 느린학습자 부모 모임 활황과 지원 기관인 그 구로지역 느린학습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부모 모임 활황, 구로교육복지센터, 그리고 구로 공익활동지원센터,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구로 여성회, 그리고 김희서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1년 구로에서 느린학습자 관련해서는 구로 느린학습자 지원 네트워크 회의가 월 1회씩 열렸고요. 그 안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소통하는 시간과 조례 제정을 위한 학습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로 여성회를 비롯하여 느린학습자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올 한 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린학습자 부모, 또 지역기관, 또 교사, 행정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느린학습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아져서 오늘 공론장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공론장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댓글과 제안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제안해 주실 내용들 유튜브 실시간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면서 구로구의 박동우 의장님의 축사, 영상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축사 한번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구의 의장 박동욱입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마련 공론장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황현실 센터장님을 비롯한 활동가 여러분들과 지원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발제자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린 학습자들이 상황은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보호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느린 학습자의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부모, 활동가, 기관의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공론장을 열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11월에 위원회실에서 구로지역 느린 학습자 지원 실천 공론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관 사례 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저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론장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개진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로구 의회에서도 느린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아서까지 잘 적응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훈 구로구 의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구로구 의회에서도 올 한 해 두 차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 의원님들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어쨌든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이어갈 때 중요한 역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양한 분들 축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자료집에 수록만 했습니다. 자료집에 축사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총괄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 연구원님의 총괄 발제가 있을 텐데요. 이재경 연구원님은 구로구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구로구 느린 학습자의 어려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총괄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구로구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입니다. 저도 이 탐색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 영역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연구가 사실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탐색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느린 학습자의 정의, 느린 학습자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뭐 이런 연구들은 사실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익숙합니다. 또 연구자로서도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수년 전에 처음 느린 학습자 연구를 했을 때만 해도 별로 찾아볼 자료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자료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나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느린 학습자를 둘러싼 관계인들에 대한 이런 연구도 사실은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조례제정과 같은 지원 정책이나 제도화라고 하는 분야는 아직 시작되고 있고 연구도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더욱더 중요한 건 뭐 이제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논의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연구가 아직까지는 탐색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를 시작해야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유의미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오늘 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출발점은 이제 느린 학습자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그리고 하랑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저희가 줌으로 일단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뵙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다들 아이들을 돌보시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줌 형태로 인터뷰를 대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쭉 너무 길게 발표를 좀 드리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녀가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언어 능력, 느림, 어린이집, ADHD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아이가 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리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이걸 느끼면서 뭐 이런 좀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받고 있거나 지원 체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로 바우처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떻게 됐건 지역사회의 복지관이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터뷰에서는 일부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바우처하고 복지관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성에 대한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다니는 곳을 좋아한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언급들 순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민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자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치료를 진행 중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봤더니만 인지, 미술, 언어 치료, 태권도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딱히 어느 한 가지로 딱 집중되지는 않고 정말 골고루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다소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 치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사교육이라고도 사실은 좀 부르긴 하는데요. 이만큼 지금 느린 학습자라 이 문제라고 하는 의제가 공적인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게 사교육의 형태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교육 많이 하면 결국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면 결국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은 이걸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고 여건이 되는 집에서도 역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느린 학습자 센터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지원, 사회성 프로그램 순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센터의 필요성은 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모 지원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느린 학습자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이 주로 당사자, 이게 학력 위주의 지원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는데 부모님들하고 막상 인터뷰를 나눠보면 부모 지원 좀 말씀드리면 우리도 죽겠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느린 학습자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모님들이 상당 부분 이 느린 학습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물론 학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사회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ADHD, 뭐 언어 소통,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앞에 첫 번째 이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주로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학습자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게 부담이 다 지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군대 문제, 그다음에 성교육, 그다음에 취업 이런 순서로 언급이 됐는데요. 남자 느린 학습자를 둔 부모님들은 군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또 최근에 뭐 군대 관련된 드라마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군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연구에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다행인 건 군대에서 이 느린 학습자의 존재들을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검사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정교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자녀들이 군대를 갈 때쯤에는 상당 부분 제도가 좀 개선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연구를 하면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걱정을 지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건 남녀 불문으로 사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모두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다가 요즘은 또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IT 기술 발달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아직 자녀분들이 어린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생이나 이런 중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민은 다 미래형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의 틀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지금 워드클라우드 보시면 알겠지만 학폭 이런 문제들도 물론 고민이긴 하십니다만 학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일정하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이 학교를 떠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상당히 이제 막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가장 많은 응답이 형제 중 한 명이 소외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드클라우드 아마 보시면 보이시죠? 뭐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아빠 무서움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느린 학습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있고요. 형제, 남매,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서 부모 지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족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걸 확장시켜서
느린 학습자가 있는 가족 전체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체 결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회성이고요. ADHD가 많이 언급됐는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느린 학습자가 이 사회성 부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보완, 뭐 강화,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많이 언급돼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 교육에서 느린 학습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4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여간 나머지 3개는 좀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기반한 거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언급은 아무래도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느린 학습자 관련 지역기관들하고도 인터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예, 뭐 느린 학습자 이해관계자는 대략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예, 뭐 이런 복지관 뭐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 정리해서 조사에 담아놓은 이유는 이렇게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맺음해야 될 곳이 많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생애주기별 관점 이게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기관들이 가진 또 어려움도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교육복지센터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느린 학습자 지금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가 모두 기관에게 일정하게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견해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기관들이 사실 자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 의제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로는 지난 교육복지 10년을 사실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실 경계선징, 느린 학습자 의제들을 다룬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정책과 제도화의 흐름이 조금 그 부분이 늦었다는 것 뿐이지 지역사회 공론화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어요. 경계선지능과 느린 학습자 중에서 어떤 게 낫다라고 어떤 게 나은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려봤는데 느린 학습자가 더 범주가 넓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은 쉽게 말하면 단순히 지능에 좀 국한될 위험성이 있는데 느린 학습자는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다.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낙인화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또 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기관에서는 너무 현재 지금 느린 학습자 이 정책이 너무 학습에만 초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상자 선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학령기 전 구로구 유아 전체 대상의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하셨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1:1 케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연계를 통한 지원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또 구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주민 외국인 자녀들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셨고요. 사회성, 심리 정서적 도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별 관점에 따라서 단순히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소한 청년기까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우처 지원 사업, 방과 후 교실, 뭐 동아리 활동, 성교육, 뭐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현재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현재 이제 지역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요 범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역시 기관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가 생겼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에서 분담을 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중심으로 또 집중이 돼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좀 말씀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핀셋 지원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 기관에서 자꾸 낙인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꼭 초등뿐만이 아니라 초등, 청소년, 후기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욕구와 이제 비용 부담의 가능성에서 이제 지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지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총괄 발제다 보니까 이따가 우리 저희 권영희 선생님도 하시고 또 우리 김희석 의원님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또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따 김희석 의원님께서 아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느린 학습자 조례가 어떤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이전까지는 주로 학습부진 학생, 학습부진화 지원 조례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지자체들이 많이 좀 그나마 이제 역할을 해서 나서주셔서 서울의 노원구, 서초구, 경기도 여주시, 그다음에 서울의 양천구, 이름은 물론 다릅니다. 경계선진흥 지원조례와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도 다릅니다만 4개의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됐던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광역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하고 광주가 경계선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라는 형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만 자치구가 25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노원구, 서초구, 서울시, 양천구 3개구만 현재 제정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군데의 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만들어진 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두 손이면 다 셀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도두가 빨리 만들어서 이걸 빨리 10자리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조례 중에서요, 경계선진흥인 지원조례와 느린학습자 지원조례,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이 조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서초구, 여주시가 한 묶음으로 경계선진흥인 조례고요. 양천구가 느린학습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노원구, 서초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고 있고요. 양천구는 거기에 더해서 평생교육법에 쉽게 말하면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린학습자의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노원구, 서초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은 비슷한데 19세 미만인자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동, 청소년 뭐 여기까지를 이제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양천구의 경우에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하고요. 단체장 책무나 지원 계획 수립 역시도 비슷한데 좀 흥미롭게 봐주셔야 될 내용을 보면 단체장 책무에서 구청장은 경계선진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건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그 다음 항목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항목. 이거는 뭐 딱 느낌이 오시죠?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분명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역시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할 수 있다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따 김희석 의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아마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핵심은 얼마나 많이 한다와 해야만 한다를 많이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많이 줄이고 좀 구속력 있는 문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역시도 4개 시구가 모두 할 수 있다라고만 언급을 해놨고요. 공동사업 역시 할 수 있다. 지원사업 역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속력 있는 문구를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전부도 아닙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가 제대로 실제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 현황을 좀 보면요. 대부분의 관련 조례가 다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주로 타 지역 현행 조례를 참고해서 만드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타 지역 조례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 조례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특히 이 발달장애 관련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느린 학습자인가에 대해 이 포인트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오늘 앞서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생애주기란 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9세 지나면 느린 학습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평생교육법도 있고요. 상위조례로서는 서울시 경계선진흥인 평생교육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시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 조례에서는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입 시행한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계획과 지원센터 수립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선별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직업훈련, 가족 지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요. 3년 단위, 5년 단위 기본 계획만 세워놓으면 안 되고 1년 단위 실행 계획을 반드시 명문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 단위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례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고민할 내용들을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의 책무를 좀 넣어보면 어떨까? 주민의 책무를. 그러니까 뭐냐면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느린 학습자 가족, 기관, 학교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민들이 느린 학습자를 알아주셔야 돼요. 느린 학습자가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지역사회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린 학습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가 비느린 학습자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역사회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 그 다음에 지금의 조례가 대부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립 지원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보셨죠. 느린 학습자 학부모님들 인터뷰에서 자주 확인되지만 담임 선생님이라는 표현에서 학교 연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 지원 등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부분을 길게 했는데 이 본론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그래서 발표 PPT가 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소 거칠지만 좀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정교화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뜻에서 오늘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앞서 기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느린 학습자를 선별하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낙인화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아닌 오히려 제3의 공간에서 선별 검사가 좀 진행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학부모 또는 교사가 원하는 아이들은 모두 선별 검사가 지원돼야 된다. 아까 기관에서는 심지어는 유아동 전체가 다 선별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에 제약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또는 교사가 원하면 모두 아이들을 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교사와 부모 관계 간의 부모님 간의 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중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이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 또는 구로구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센터가 기본적으로 이 지원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센터, 또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권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서울학습도움센터와 같은 기관들을 연계해서 일정하게 좀 부담을 나누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에요. 사실 고민은 뭐냐면 저희가 열심히 선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 아마 송민기 쌤이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선별만 하면 뭐합니까? 이후에 충분한 지원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선별만 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느린학습자 당사자를 직접 돕는 것보다 사실은 가족을 지원하는 게 저는 느린학습자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현재 부담을 전적으로 다 가족이 담당하면서 이 피로감과 좌절감이 되게 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현재 지금 아까 조례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느린학습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이 막상 느린학습자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만 머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치료가 열심히 나왔는데 현재 지금 부모님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관련 정보가 너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찾아볼 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 아까 보셨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이걸 해결하기 위한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한 명의 형제의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자매의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실은 현재 지금 부모 커뮤니티라고 명명돼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가족 커뮤니티로 확장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게 싫으실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이제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느린학습자를 물론 우리 지역사회가 돌봐야 되겠죠.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남아있는 형제자매가 아마 유력한 서로 의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가족 커뮤니티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직업 교육 강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의 고민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는 것보단 덜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느린학습자는 다른 요즘 물론 전체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비느린학습자보다 더욱더 진로직업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교육 시스템 물론 지금 대학도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그 이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진로 직업이 되게 강화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대적으로 좀 느린 속도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반복된 예를 들면 비느린 학습자가 한 3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한 5번, 10번 이런 식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직업 개발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느린 학습자가 향후에 할 수 있는 직업 개발이 반드시 좀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수요가 없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수요를 좀 발굴하는 수요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이 부분도 필요한데 당장 취업만 시켰다고 하면 뭔가 취업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 고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인데 이걸 누가 담당할 거냐. 저는 사실 이제 고민인 게 제가 전문가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느린학습자 연구를 지난 수년간 진행하면서 과연 느린학습자 전문가는 누구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제가 만나본 제일 전문가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모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런 활동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조례 내용에 보면 협력사업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하고 부모 커뮤니티하고 연계하는 방향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와 학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느린 학습자를 잘 모르는 학교와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히 구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학교 지역사회 이런 연계가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느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사실 선생님께서 또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감동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딴 거보다는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의 특징인 것 같은데 학교가 다 담당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이 담당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다양한 지금 부모님, 기관,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 뭐 다양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좀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협력할 거냐. 또 서로 오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자체와 이런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내 전담 인력 배치 지원, 효과적인 프로그램 자료 지원 같은 것들을 요청하시는데 저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빨리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이 너무 막 진입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 좀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간접 지원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진짜 뭐니 해도 제가 러닝 바이 듀잉이라고 적어놨는데 도대체 느린 학습자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키고 돌볼 거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무수한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는 무수한 실수, 잘못 뭐 이런 게 실패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고도화된 방법을 찾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뭐 구청이나 이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교육청에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원 연수교육 내 반드시 느린 학습자가 좀 포함돼야 된다. 이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협력 강화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성인 느린 학습자, 청년 느린 학습자 만나보면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보다 더 친구가 중요하고 어릴 때보다 더 이웃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지역사회가 울타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밑에다 쭉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느린 학습자는 오로지 이 의제 또는 이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교육 관련 기관들만 현재로서는 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뭐 등등 할 거 없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그런 제안을 해봤는데요. 단골 가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동네 골목 상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들의 고민이 그것도 있거든요. 부모님들 고민이 경제적인 이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 사실 경제적인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0원 내고 5,000원 잘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출발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따로 교육하기보다는 저는 이 느린 학습자 단골 가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전거래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옛날 얘기했던 구멍가게 아줌마, 철물가게 아저씨 이런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마을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런 문화교육 공간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게 느린 학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부족한 사회성이 더 열악해집니다. 그런 기억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억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느 공간에 가서 좀 뭔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으면 사람이 급격하게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 다시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느린 학습자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되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대안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아동 청소년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공간들을 좀 확보하거나 또는 그러고가 적극적 의지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전용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잘 보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손에 의해서 어딘가 공적 장소로 끌려 나와요. 근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똑같습니다. 사춘기와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설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기분 나빠서도 안 나오는 저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중고등학생 느린 학습자도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결코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끼리 만들면 안 된다. 당사자 욕구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래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지고요. 그럼 느린 학습자 제가 만나보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인데 그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또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 장기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꼭 공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대학생 또는 또 어떤 어른들하고 연계 속에 되고 긴 시간 동안 장기적인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어른이 된다면 돌봄 늦습니다. 청년이 된다면 돌봄 늦고요. 요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잘 저는 이것들을 잘 해야만 안정적으로 청년기에 가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PPT가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예, 전 엄청나게 길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입니다만 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지루한 발표를 길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좀 발표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오바가 예, 일어납니다. 예, 하여간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요 좀 의견들을 많이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런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고 느린 학습자 의제 정책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경 연구원님의 열정적인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당사자와 양육자의 어려움 현황, 그리고 조례 제정 시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 모두 소중한데 그 안에서도 당사자 지원은 결국은 가족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교육보다는 자립체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사 연수 때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등등 되게 다양한 제안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고 또 발로 뛰는 분들의 고민과 제안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예, 공론장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릴레이 발제가 좀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희망 고문에서 목포가 있는 희망버스로 신순옥 대표님, 그리고 서울시 느린학습자 지원 현황과 구로구의 현주소 느린학습자 시민회의 송민기 이사님, 늦어도 괜찮은 학교교육 만들기 온수초등학교의 권영희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느린학습자의 통합지원체계 모색 신수연 센터장님, 그리고 구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안 김희서 구로구 의원님께서 이어서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에서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과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아랑 신순옥입니다.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인 삶은 막연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 그런 막연함을 이기는 힘은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사회가 언젠간 바꿔주겠지, 그런 현실의 낙심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사는 희망 고문.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또 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당사자 가족과 이 지속되는 막연함과 또 언젠간 바꿔주겠지, 이런 희망 고문 속에서 저희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021년 올해 구로구에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기관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의제시청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느린학습자의 문제들을 수면 위에 드러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기관들이 마음을 모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에 그 하랑의 발자취를 뒤돌아봤을 때 저희 2년 전에 갈 것 없던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 양천구나 강서구나 이런 타 지역을 정말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작년 구로구에서 느린학습자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구로구 김희석 의원님과 그다음에 동북권 NPO 지원센터 그리고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부모 커뮤니티 하랑이 주최로 옆에 보시면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실천 공론장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 체계를 위한 관심도 높아졌고 또 느린학습자 부모들도 이렇게 하나 둘씩 지금은 이제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느린학습자 의제실천 네트워크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첫 사업의 시작은 느린학습자가 무엇인지 배우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선행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월에는 느린학습자 시민회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 느린학습자의 현황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구로구 특색에 맞는 이 지원 체계를 위한 컨설팅도 받아봤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부모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체적인 부모 조직화를 활성화하고 또 느리게 성장하는 자녀 맞춤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성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돌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성 놀이 체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모들끼리 이렇게 잦은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이 거듭되면서 부모 공동체의 책무도 참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협동하는 삶,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관심과 생각이 좀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또 특히 이 서울시 참여예산, 저희 느린학습자 부모들이 이 서울시 참여예산에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 체계 지역 거점 사업으로 저희 구로구가 이 서울시의 총 7개 거점 지역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서울시 지도를 보시면요. 이 동북권이 우세적으로 이 선정된 것에 비해서 이 서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구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로 여성의 교육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렇게 5개 기관 협력과 그다음에 부모 당사자와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다양한 이런 지원을 받았던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업에서 저희 아이들이 여러 집단 프로그램을 참여한 자녀들의 이 변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참 많이 낮았었거든요. 친구도 없고. 근데 주눅들지 않고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그런 놀이를 또 리더해가는 그런 변면 모습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친구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느린학습자 의제 실천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그리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하반기에는 타고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안 분석 등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서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월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체계 거점 사업도 이렇게 진행상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방금 이재경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로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연구 용역도 저희 의제실천 네트워크와 함께 이렇게 매달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하랑의 부모님들에게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부모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저희가 했었고 또 저희들의 의견도 이제 앞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당사자 부모님과 함께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사례로는 솔직히 저희 당사자 부모님들은 이 학교의 장벽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역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가정에서만의 책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재량으로서만 이렇게 의지하는 책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직시를 하고 좀 사회적 책무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의견들도 모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런 어려운 미래학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둡고 긴 터널만 같았던 막연했던 희망 고문들이 지금 구로구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부모, 당사자 모두의 간절함으로 명확한 목표들로 채워지는 희망 버스가 돼서 미래학자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좀 안전망이 되셔서 우리 아이나 부모들이 좀 상처받지도 않고 저희 지금 어른보다 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느린 학습자들에게 지역 안에서 따뜻한 돌봄, 즐거운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로 구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중요한 사업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2019년에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국비 매칭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느린학습자 청년 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기가 돼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현재 사업의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2021년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거점 사업인데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이재경 박사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느린학습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지원해야 되고 느린학습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할 때 자립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했던 것이고요. 그 자립 지원 체계의 내용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문해력, 수해력, 사회성 등등등. 그 다음에 부모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의료 지원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특별한 수요에 기반한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모델을 구성해서 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협의체와 특화사업 기준으로 본다면 구로가 가장 모범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조례는 이재경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김희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또한 2020년, 2021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는 2016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28조가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4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연구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부모 커뮤니티, 복지기관, 대안학교, 시민단체 등이 다양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농산어촌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고요. 그 재원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건 수익자 부담입니다. 마치 학교의 방과후 학교처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업 사회공헌 사업, 후원금 등등등 이런 거를 십시일반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려학습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당장 필요한 거라면 뭐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획했던 기대 효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려학습자 네트워크의 활동을 강화하자. 부모를 교육하자. 관계자를 교육하자. 그리고 정책도 제안하자. 그리고 조직화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활동의 결실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나름대로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과정 그리고 실행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계기로 연구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최근에 진행되었던 인간 또는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관련된 사업 안내문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이렇게 민간의 느린학습 사업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보면은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구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로가 지금 교육지원청으로는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서 영등포, 구로, 금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 구로, 금천 관내에 많은 기관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통계 그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구로에서 지역협의체 활동하는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 기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를 제가 굳이 올려놓은 이유는 서울의 거의 전 지역에서 25개 자치구에서 느린학습자 사업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아까 2016년 초중등교육법 28조 개정에 따라서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면 그것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으게 됐고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마치 유행처럼 느린학습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달라. 시민들이 요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구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지자체 기초든 광역이든 조례 제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항상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도 상위의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법까지 만들어질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에서 모범적인 조례를 좀 만들고 이 모범적인 조례를 토대로 교육청 조례도 만들고 법도 좀 만들어보자. 2016년에 소위 최초의 발의는 느린학습자 지원법, 가칭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초중등교육법 28조 개정으로 좀
머무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아쉬움을 좀 이번에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제를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구로의 지금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아까 이재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느린학습자 종합지원센터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기존의 기관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들은 발굴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올해 검증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로 느린학습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느린학습자 종합지원센터의 로드맵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수초 권영희입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와 함께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생기는 생각과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교사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학교 안의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느린학습자란 어휘에는 다소 낯설어 하지만 대부분 느린학습자를 경험했으며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느린학습자가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경계의 기준이 없어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교사가 학급에서 수업 중 또는 수업 후에 지도하는 방법, 방과 후 부진학 학습 운영, 교육청의 학습도움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설치하도록 한 다중지원팀도 느린학습자 지원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교사, 학부모 모두일 것입니다. 느린학습자를 지도할 때는 천천히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의 수업 중이든 방과 후 부진학 학급에서든 PPT에 나온 것처럼 부족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구와 필요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데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보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단 시스템입니다. 진단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학령기 전에 전문가가 아동의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 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각 지역의 교육청, 학습도움센터에 상주하면서 담임교사와 소통하며 진단하도록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도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진단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학부모님과 교사가 진단 과정에서 가지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학교 단위의 협력 교사의 배치입니다. 단기적인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업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장 협력 교사가 어렵다면
방과 후 코디네이터처럼 지원 인력을 보강하여 관련 업무나 방과 후 지역 거점센터로 느린 학습자를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별로 학습도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학교 단위의 협력교사를 보강하여 수업 중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과 후에는 동단위의 거점센터를 만들어 느린 학습자가 쉽게 자주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청 도움센터는 학부모님 도움 없이는 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돈, 예산 이런 부분에 되게 좀 취약해서 이렇게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한 교실에 2명의 교사가 항상 상주하며 느린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관심과 지도가 충분한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려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협력적인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 관점에서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느린학습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저희 구로는 조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느낌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저희 이제 어떤 센터에 이제 프로모션에 나왔던 그 사업 내용이 경계선 지능 장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네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아이들이 장애가 아닌데 장애 꼬리표를 왜 사업 내용에 넣었어야 됐냐고 제가 강하게 이제 반발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는 느린학습자라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용어를 쓰지만 그 용어 자체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낙인이나 배제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나 그런 조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의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그런 과정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선별하는 이제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느린학습자의 특별함이 얼마나 수용적인가, 지역사회 합의가 되어 있는가, 경계선지능 판정에 있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의 지능을 다 알고 계시는지,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삶을 사는데 가능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조금 뭔가 학습에 있어서 따라가는 게 어렵고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데 지능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능에 초점을 맞추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능이 낮다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학교 공간 안에 있어서 아이들이 인지적인 취약함이 굉장한 약점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나 성취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인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약점인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런 자기의 지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라는 건 인식하는데 그게 지능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그 절망감을 아이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그 학부모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선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선별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특별하고 이 특별함이 정말
정말 많은 서비스와 내가 이렇게 선별됨으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느린학습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선별해서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다양한 지원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움직이실 텐데 지금 현재는 선별하고 나서의 다양한 지원치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두려우실까.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느린학습자로 됐을 경우에 그런 사회적인 배제나 낙인으로 분명히 꼬리표를 달 텐데 얼마나 두려우실까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저희가 그런 체계를 만들기 전에 지역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아까 이재경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간 안에서 시민의 책무에 또는 지역사회 책무 안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서로 합의돼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특징에 대해서 나열된 자료를 봤는데 정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되게 놀랐던 게 학령기에 보면은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 또는 또래에게 인기가 없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학령기의 느린학습자 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래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래가 인기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까? 또는 청소년기에는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망상, 환청 등에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들이 특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느린학습 아이들도 이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한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로 아이들의 특성을 나열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물론 어려움에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사회적인 낙인에 있어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본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라고 하면 굉장히 저항하고 절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점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는 보완점으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정적인 특징이 아닌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을 품어야지 부모님들이나 그 아이들 스스로도 지역사회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만큼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 이용해. 여기가 너희들의 공간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아이들 나오지 않거든요. 학령기의 아이들은 부모님 손에 의해서 치료센터도 가고 다양한 공간도 이용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숨어버리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고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모이는 기관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울시참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 어느 부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주체가 돼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였는데, 그래도 주체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회가 다행히 본인 단체에서 주체가 돼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성회를 중심으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부모 지원하는 부분들,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 또는 다양한 활동,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오늘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주최하셨듯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진행이나 운영에 관련돼서는 도와주고 계십니다.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년 안전망 상담복지센터도 국가 시스템이고, 이제 각 구마다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전국에 240개 이상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이 지원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교육청 안에서 학습부진에 관련된 이제
법이 있고 또는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조례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주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체 각 주체들이 지원 체계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데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할도 있고 또 학교의 역할이 있고 지역사회 역할이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책임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권한하고 역할이 같이 부여돼야지만 왜냐하면 서로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또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과 역할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학습도움센터가 있는데 저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단위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교육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교실이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구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학습도움센터에서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선생님 보내주시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교육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지원이라던가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단지 센터, 느린학습 지원 센터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또는 방과 후 교실 안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배움터 안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들에 있어서 이제 각자 이제 일을 할 텐데 이제 진행을 해보면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또 이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또 결과나 이제 실적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각의 중복 사업이나 단위별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고민들은 지금 뭐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이라던가 자립 지원에 대한 이렇게 직업 체험이라던가 뭐 취업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안에 이런 작업장 배움터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 플러스 이렇게 핀셋 뭐 지원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저도 계속 고민이거든요. 근데 통합교육 안에 이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핀셋 지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앞에서 말씀하신 가족 지원 플러스 또 지금 발달자원 지원 바우처가 이렇게 장애 쪽에서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느린학습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새로운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뭐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애 영역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이 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구로구 의원이고요. 김희서라고 합니다.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논의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조례 예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틀들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구 용역을 쭉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 또 이런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다가오는 11월 말에 이제 정례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데 이때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또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니까요.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분들 의견도 잘 반영을 하겠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 우리 지역의 여러 기관이나 또 학부모님들 여러 의견들을 받을 테니까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조례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 안에는 다른 서울시 조례나 다른 구의 조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크게 예산이나 사업 지원 근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위탁과 운영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로구 조례를 만들면서 특징적으로 고민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뭐 토론하고 오늘 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자리들을 해오면서 고민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들이 뭐냐? 첫 번째가 지원 계획과 사업 계획에 대한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 다른 조례들에는 그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부서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좀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뭐 부서장이나 뭐 담당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사업이 좀 탄력을 받고 별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공무원들이 계시면은 또 좀 주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늘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조례 내에서 분명하게 만들고 그 주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느린학습자 운영위원회, 구로구 운영위원회라는 형태로 해서 조례 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센터 위상과 구체적인 설립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조례에 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아까 이재경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과연 운영하는 것이 또 방향을 잡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안에 지원센터까지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런 경로를 설정하도록 조례 안에 반영을 해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그런 역량들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틀을 조례에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조례에 부모, 가족 당사자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해서 그래서 평생교육법 및 초등등교육부 28조에 따라서 이제 그 규정과 목적을 두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기 때문에 뭐 학령기 아이들이나 연령의 제한 이런 것들은 두지 않고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확인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구청장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시책을 저는 이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만든 거죠. 뒤에 보면은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열린 조항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재정적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얘기는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무조항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과의 관계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고, 5조가 좀 중요한데요. 그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제가 요거를 좀 넣어놨어요. 아직 이 명칭은 좀 다듬을 필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진행과 감독과 이걸 할 것이냐. 구청장이나 부서에만 맡겨두는 것은 저는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좀 만들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3년 동안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고 또 후에 3년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원 계획의 내용은 뭐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특징적인 거는 다른 조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사항에 느린학습자 인식 개선과 느린학습자 당사자 및 가족 지원하는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조례에는 없는 내용을 빨갛게 표시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6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는 아마 바로 설립되고 설치 운영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주체적인 계획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 이렇습니다. 선별 및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느린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느린 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장에 대한 교육 지원,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인식 개선 사업 및 사업 운영 및 지원, 느린 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요거는 다른 조항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조례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단계적인 경로 설정 이게 필요하고 이걸 조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놓으면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은 설립되기 전에 아동복지시설, 돌봄시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키움센터나 온종일 돌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또 작은 도서관, 또 각종 도서관들, 청소년 시설 등 느린 학습자 특성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단계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점적 공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초적인 역량, 인력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는 준비의 과정으로도 두 가지로도 이렇게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 위탁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냥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에 없는데 또 구조를 통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라고 하였고요. 중요한 거는 위원회의 내용들은 뭐 이제 전반적인 운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위원회 하면 10명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요. 좀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좀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연직 뭐 구청에서 해당 부기나 부구청장 뭐 이런 분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보여야 되는데 당사자 및 가족단체 대표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그 위원회 구성에는 구로구의 의원 2명 이내로 주민 대표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느린 학습자 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지역 주민 대표, 관내 교사 및 학교장 대표 의무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느린 학습자 부모회 등 당사자 및 가족 대표 2명 이내. 여기는 2명 정도 들어가야 된다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그리고 계획도 수립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이제 뭐 거기에 관련돼서 제반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위에도 이제 들어간 사항이긴 한데 인식 개선 사업과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것들을 명시해서 이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실은 어떤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도 있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죽은 조례도 많습니다. 살아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조례에 써 있는 대로 뭐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예산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늘 이야기하고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체들이 계속 역량들도 쌓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도 하고 더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사업들을 더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이재경 연구원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러닝 바이 두잉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어느 누구도 전문가이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인력도 만들어내고 고민도 끌어내고 사업화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계기점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저는 단순히 이게 구로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 좀 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런 구로에서의 조례를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충북에서 만든 느린학습자 인식 개선 캠페인 동영상을 관람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 못 알아듣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도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행동이 너무 늦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해도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으세요.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아이가 더 상처받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먼저 당당해져야 되겠구나. 한마디만 더 인식이 틀려진 말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더 하려고 해요. 유치원 때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금상을 탔어요, 저희 아이가. 자기가 설명할 때 그림으로 표현을 한대요. 치료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거의 다 해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국가에서 조금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학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도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여유 있게 갖고 아이들마다 맞는 지도를 해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일단 공론장에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로에 사시는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원반 담임 선생님께서 반에서 수업이 어렵다 하시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니 보조 선생님이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이에게 장애 성향이 많이 존재하나 검사상에서 뚜렷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이 나오지 않아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는 탈락을 하였고 온순하고 착석이 되는 상황이라 학교에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음에도 생각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실 속에 어우러져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아이가 아닌 이상한 아이라는 낙인도 있는 듯하고 학부모인 저 또한 학교를 보내는 등굣길이 가시밭길인 듯 매일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반의 장애 대상자는 안 되지만 또 일반 아이들과도 섞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교 보내는 것이 가시밭길 같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답변은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와서 하는 이런 것들이나 질문들을 같이 간담회를 했던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이런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런 얘기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교사와 솔직하게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단 시스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재경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도 교사라 하더라도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또래 아이와 다르다는 부분이 또래 아이와 다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야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만일 저라면 아이의 상황을 학교 특수교사 면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시고 특수교사는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 학부모님께서가 아니라 특수교사가 담임교사에게 말씀을 하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이런 해법을 놓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배웠던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도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울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상처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더 상처받으시고 또는 그 상처받는 상황을 보지 못함에도 또 상처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마음 아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답이 어렵지만, 느린 학습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거점센터, 협력교사 이런 것보다 먼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연수 및 인식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조 선생님이나 지원 선생님을 더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느린 학습자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역사회, 학교, 또 아이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혜연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민간 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지자체의 책임은 어느 범위일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도 이제 구가 주체가 되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마 구도 운영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을 하긴 할 텐데, 예, 구의 책임은 뭔지를 여쭤보는 걸로 해석됩니다. 예. 먼저 이제 구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이제 보통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려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전문가, 당사자 이런 분들을 이 내용들을 만들고 수립하고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에 핵심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는 보통 위탁을 하죠. 근데 위탁을 어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좀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은 어디다 하시냐면 발달장애인 구로구 이제 그 부모회에서 어떤 이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수탁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회는 약 10년 넘게 이쪽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것도 하시고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갖추셨어요. 무조건 이제 부모회라고 해가지고 수탁한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추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이고 현장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들이신 거죠. 저는 이런 유사한 방법을 좀 염두하시면 좋겠다.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고 동시에 그런 역량을 쌓아온 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면 저는 느린 학습자 어떤 뭐 지금 이제 하랑 이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민간이긴 하지만 가장 전문적이고 구로구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수탁하고 운영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초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민기 선생님 느린학습자 시민회에 오셨는데요. 광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다양한 노력을 한 지 수년이 지났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학부모 당사자 주체분들의 연대성은 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치구 차원, 광역 차원에서 노력, 지금 뭐 자치구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례제정까지만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발을 못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를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느린 학습자 부모를 비롯한 지원기관 분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인데요. 2019년 공론장 때 그런 결의를 했었습니다. 부모와 복지기관과 대한교육기관 그리고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느린 학습자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고요. 그 결실이 올해 4월에 느린 학습자 시민회를 창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6일에 서울시의 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시민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느린 학습자 실천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울 수도권의 한 30여 개 기관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 힘이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몇몇 자치구 지원 조례의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례는 만드는데 왜 사업은 지지부진하냐. 지금 김희석 구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예산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예산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주체들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체들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구로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올해 정말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안에서 초중고등학생의 느린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좀 하자. 이게 연구가 돼야 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어쨌든 구로는 이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 이런 순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쉽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진전을 어떤 사업적으로 또 예산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인식 개선과 계속 이 의제들이 소통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한테만 마무리로 질문을 더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마감하려고 해요. 우리 하랑 신순옥 대표님이 우리 송민기 선생님의 의견 이야기를 좀 받아서 이제 어쨌든 구로의 하랑 학부모님들의 어떤 주체성, 연대성 이런 것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확산은 일단 인원이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100명 가까이 이제 그러고 부모 커뮤니티 하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됐고요. 사실 저희 부모 당사자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실 음질 속에서 이제 각계의 전투로 이제 각자의 어려움으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막상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도 좀 자신감 있게 내 목소리를 내는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는 내 자녀의 프로그램 또 내 자녀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만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로부터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용기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정기적인 이제 하락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구로구 안에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당사자가 좀 일조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로구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성들이 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그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들 그 부모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경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분들과의 간담회 과정과 우리 권영희 선생님 발제 내용에도 있으셨는데 진단과 판단이 쉽지 않다. 느린 학자 친구들에 대한 진단과 판단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의 저는 좀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 사회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지원 체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마무리로 지금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이것부터라고 하는 한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 맡으면 해외 사례를 꼭 찾아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느린 학습자 연구하면서 골탕 먹었던 게 뭐냐면 예상외로 해외에서 느린 학습자 연구는 있는데요.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잘 보니까 아까 저희 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맥이 좀 닿아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의 속도가 너무 다른 사회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굳이 느린 학습자에 맞춤형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사회의 속도가 좀 느린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회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 전체의 문화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느린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센터와 무슨 지원 정책과 이런 것들이 사실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살펴보면 뭐 낙오아동 방지법 이래서 예를 들면 뒤처지는 조금 느린 이런 아이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말해 포용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법과 제도들이 있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 있고요. 다들 아시지만 뭐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 아예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의 모토잖아요. 사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관련 연구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직업 훈련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학습자의 속도에 맞는 그런 직업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느린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꽤 여러 명의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 구의원부터 예를 들면 학부모님, 선생님, 뭐 지역의 기관 관계자, 저체험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다양한 관계자들 간에 얼마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조례 얘기도 사실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 이 관계자들 중에서 학부모님이나 느린학습자 당사자들로 뭘 더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나가고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텨나가고 하는 부분들, 아까 3명에서 100명 만드셨으면 전 다 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좀 나서야 되냐면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안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이들 교육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남은 주체를 잘 놓고 보면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지금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나서 주셔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 굳이 말하면 내구성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기 어려운 다른 관계자들,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확률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지자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조례 제정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응원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내년 또는 내후년 하여간 계속 정책화 돼서 좀 안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저희가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들과 개선 사항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구체적으로는 구로구에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산도 들어가고 지원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지역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구로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여기 모여 계신 분들과 또 줌과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시작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저희가 공론회장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6분의 발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장시간 유튜브랑 줌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론장은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저희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이런 자리를 좀 더 멋지고 좀 더 한 발 더 진전된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